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배고픔이나 기아, 난민 이런 것들을 직접 눈에서 절대 볼 수 없게 된 계기가 된 사건, 경제 개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을 독일의 세네강의 기적, 뭐 이런 식으로 라인강의 기적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의 기적.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큰 전쟁 이후에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68달러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약 한 12년 동안 독재 정치, 장기 집권을 하면서 경제 개발을 하려는 일부의 시도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바로 장면 정부를 넘어서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박정희라는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면은 독재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면으로는 경제 개발을 선도했던 리더,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측면, 이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죠. 자, 경제 개발 하는데 계획을 짜서 합니다. 효과적인 계획을 짜서 하는데, 이 경제 개발 5개년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히 자본주의 진영에서 나온 계획은 아닙니다. 원래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있었던 소련에 있었던 경제 개발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심어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시작되는데, 구분할 점은 경제개발 5개년 총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4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기 5개년에는 경공업 위주로 했었다. 경공업. 주로 소비재 물품, 비누나 치약, 타올, 옷 이런 가벼운 종류를 하고, 그리고 후반기 10년 정도는, 그러니까 유신체제하던 그 10년 동안은 중화공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정제하는 공업이라든가 자동차를 생산한다든가 철강을 생산한다든가 하면서 중화공업에 투자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반기 5개년 두 개를 보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경제개발 해야 되는데, 우선 대한민국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많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중화공업에는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순수한 노동력이 많이 들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의류, 신발, 가발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생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검정고무신이라는 그런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걸 보면은 기영이 엄마가 그 가발을 만드는 집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팔아서 고기를 사서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장면이 일부 나옵니다. 그게 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카락 자체도 돈으로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수출 위주의 산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금, 은, 다이아몬드, 석유 없습니다. 실제로 소량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펑펑 쓸 만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출 위주 정책 산업으로 지금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대가 바로 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이루어졌다. 그 2차 때는 돈이 슬슬 모이기 시작하긴 했는데, 돈이 모이니까 사회 간접 자본, 영어로 하면 SOC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출퇴근에 이용하는 이 경부고속국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경공업으로 비료, 시멘트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손을 대기 시작하고, 자금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50억 달러를 벌고, 광부나 간호사를 독일에 보내서 외화를 벌어오기도 하고, 불안각서를 체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공업 육성화돼
수출 위주로 하고 돈도 자꾸 외화를 유치하는 산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수출이 증대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 약 10%를 항상 넘어가는 그런 선진적 국가로 점차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 4차 경제개발이 있었는데 이때는 중화공업입니다. 중화공업. 무거우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제철의 뭐 제1고로 하면서 저번에 체험학습 봤죠. 그런 고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차 산업비는 점차 감소하고 2, 3차 산업비율이 증가하면서 중화공업이 경공업을 뛰어넘는 이런 시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개발 속에서도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아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성장하는데 이 성장한 그룹들은 정부에 비자금을 제공하거나 로비 행위를 하는 등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문제점 속에서 여러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그 다음에 과다 노동 이런 것들에 시달리면서 노동자들은 상당히 권익이 핍박받는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엔 총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일 쇼크라 불리는 석유 파동입니다. 석유 파동.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산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출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석탄 혹은 석유라는 지하 자원이 필요합니다. 천연 자원이 필요한데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석유는 중생대 공룡이 묻혀있는 그런 지층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공룡 발자국 찍고 갔는데 묻히진 않았어요. 정말 답이 없는 좀 안타까운 장면인데 하여튼 석유 올해는 없어요. 그래서 석유를 항상 수입에 의존합니다. 지금도 물론 수입에 의존합니다. 근데 이 석유를 공급하던 나라들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유값이 올라서 뭐 주가가 폭락하거나 막 파업이 지속되거나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석유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총 2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73년인데 이때는 제4차 중동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의 1차 대전을 지원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강력한 자본이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중동 지역에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는 공간을 찾아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기독교 진영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정정하겠습니다. 유대교 진영인 이스라엘과 그에 반대되는 중동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는데 그걸 바로 중동 전쟁이랍니다. 발음이 안 나오네. 중동 전쟁이라는데 이것은 총 4차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석유 파동은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에 있었던 석유 자원이 대한민국의 공급이 더뎌지고 세계로 공급이 더뎌지자 세계적으로 주가 폭락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석유 파동은 우리나라에서 중동 지역에 건설 투자를 직접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기술을 그곳에 전수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원유 가격을 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결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석유 파동은 답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란이라는 곳에서 팔레비 왕조라는 왕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왕조가 쫓아나고 그리고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란 혁명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또 중동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이 폭풍에 휩싸임으로써 정치적 위기에 휩싸여서 또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박정희 정부는 굉장히
경제 위기를 파해하지 못하다가 뚫지 못하다가 11.6으로 통한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이런 계기로서 작용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 고도 성장 혜택은 집중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국민의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이촌 향도로 진행되고 도시로 항상 떠나고 시골은 사람도 없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재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재벌, 삼성, LG, 기아, 현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은 이때 모두 다 성장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수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공급이나 원자재 공급이 끊긴다면 국가 간의 기싸움으로 끊긴다면 굉장한 경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 파동, 미국과의 무역 파동,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심하고요. 그래서 각국과의 외교적인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다시 경제가 거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 뭐 시장 개방 이런 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가십시오. 그러다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다가 이제 거꾸라지는 넘어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에 박정희의 신복이었던 전두환이 집권하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삼조호황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삼조호황.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정에 잘 맞아서 경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저유가. 유가가 굉장히 쌉니다. 기름이 너무 쌉니다. 그리고 저금리.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달러. 우리나라 원화와 미국의 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리하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호황 조건을 통해서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계속 고경제 성장률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기술이 크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를 이뤘다는 대통령의 업적이 있지만은 김영삼 정부는 더 이상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일방적 지시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율권을 주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어찌 말하면 애덤 스미스 시대의 초기 자본주의로 되돌아가려는 신자유주의 무역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요. 금융업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OECD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의 리그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줄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거품경제라 하는데 이런 거품경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되는 1997년 12월 이때 바로 결실을 맺습니다. 재벌의 방만한 기업 운영 말하자면 은행이 대출해 주는데 그 기업이 돈을 생산할 수 있는가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지 않고 그저 정경유착으로 있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다. 그러면 몇 조 원을 바로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중첩되면서 우리나라는 덩치는 크지만 그 속에는 알맹이 별로 없는 그런 저급한 국가로 찍히면서 많은 외국 자본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자본을 급격하게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IMF 외환 위기 사태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의 IMF라는 기구에 구제 금융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금융기관, 은행이나 자영업자들이 폭삭 망합니다. 폭삭망합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의 여러 반지나 금반지나 은반지, 돌반지 다 그냥 금모으기 운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아주 슬픈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IMF가 발생했다. 1997년에. 그래서 이 외환위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내용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위기를
파헤칠 대통령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시대부터 박정희가 삼선할 때 경쟁자로 등장해서 이때부터 계속 약 30년 동안 핍박과 그런 탄압을 당하면서 계속 끝까지 살아남다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드디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는데 김대중 정부는 최대 업적은 바로 IMF를 조기 상환합니다. 원래는 한 2004년까지 뭐 이렇게 금융 관리가 들어갈 것으로 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 유연성을 올리고 말하자면 비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정규직 비율을 줄이는 그런 개혁을 하고 그리고 근무후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일부 개편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조기 산업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운영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물갈이 될 수 있는 파리목숨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과 대기업이 해외로 매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는데 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붙잡겠다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에 실패해서 나중에 탄핵의 위기까지 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성장을 하고 있었고 국민소득 2만 불의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명박 그 사람 자체가 CEO 출신입니다. 전문 경영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기업의 경영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부자한테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또 기업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혹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기업의 활동을 풀어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과제는 바로 경제 민주화가 새로운 과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하위 소득 20%, 상위 소득 20% 간의 격차는 10배 이상입니다. 굉장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를 좁혀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한번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될 어젠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촌을 살리려는 노력. 농촌, 지금 청송 인구가 2만 5천 명입니다. 곧 사라질 위기에 있는 군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송, 영양, 봉화 요런데. 근데 박정희 정부 때는 이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보면은 새마을 모자도 있고 뭐 새마을 운동 옷도 있고 새마을 노래도 있습니다. 뭐 새 아침이 울렸네, 뭐 새 종이 울렸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을 했었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전에도 말했듯이 경제 발전의 빛 속에서는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있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입니다. 전태일이라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고된 장기 근로에 시달리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주말에 항상 나오는 이런 불평등한
그런 노동 환경을 고발하면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 자살합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경종 울린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YH 모욕 사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